강대국 체제가 처음 시작된 곳은 유럽이며 전국 정세의 전환 시기는 1500년대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시기에 근대국가가 등장하고 종교개혁이 있었으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전 유럽은 동쪽의 강대국인 중국과 오스만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구축하고자 관료제와 조세제도를 통해 얻은 자원을 모두 해군력에 투자하며 빠르게 무역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렇게 왕족과 귀족은 금, 은, 후추를 들여오며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게 되자 평민들을 등한시하며 오직 식민지 건설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졌고 평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이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혁명군의 지지를 얻으며 왕이 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후 자기 나라에도 혁명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수많은 유럽 지배층의 견제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연합을 여러 번 격파하며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공은 처참히 실패하였고 그 사이 재정비한 유럽연합군에 의해 패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강자가 사라지자 19세기 유럽은 절대 승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 말싸움은 결국 세계 1, 2차 대전으로 번지며 힘을 잃어갔습니다. 두 차례 전쟁으로 몰락하게 된 유럽은 온 힘을 경제 발전과 국제 안보, 자산 소유권 등 통일된 정책 수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에 식민 제국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전 방어 수단으로 1949년 나토를 창설하였고 세계적 발언권을 되찾기 위해 1993년 유럽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00년간 있었던 유럽의 역사를 통해 유럽 권력 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조직과 중앙 통제력, 경제력과 자금 동원력, 군사력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역사를 교훈삼아 강대국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에 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1520년 이전에는 서쪽에 있는 강대국에 밀려 유럽 동부에 자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16, 17세기에 거쳐 위대한 탐험가와 정복자들이 아시아로 확장한 덕분에 1921년 11개의 시간대에 지닌 러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영토빨로 힘을 키운 러시아는 유럽의 강대국이자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길 열망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서쪽으로 조금만 더 영토를 확장하고 그 영토를 모두 연결할 수만 있었다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망하던 최강국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세계 2차 대전. 러시아는 두 차례나 독일군에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두 번째, 정권 교체. 1917년 2월 혁명과 볼쇼스키 혁명이 일어나며 붕괴하였습니다. 그리고 1922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며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극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체제에 들어서며 미국과 나토 연합군을 견제하느라 너무 많은 자원을 군사력에 투자하며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고르바초프가 민주화 실험을 단행함과 동시에 근대화를 추진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들어갔고 1991년 소련은 해체되며 러시아 연방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사를 교훈삼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 던져볼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대국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영토와 인구가 필요한가? 두 번째, 그런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군사력과 경제력을 균형 있게 키울 수 있을까? 네 번째, 다른 나라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까? 16세기 이전 아시아 최강국은 중국이었으며 세계 최강 국력과 문화를 가진 나라 또한 중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보다 더 체계화된 관료 시스템과 무역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국이 무너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패한 관료 시스템. 중국은 암흑으로 끊임없는 분쟁에 휩쓸렸기 때문에 신기술과 신무기에 무장한 신식 군대를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편 중독. 유럽은 동남아를 넘어 중국까지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아편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16개의 무역항을 점령당했고 유럽의 법을 인정하며 무역의 통제권까지 넘겨줘야 했습니다. 세 번째, 고립주의. 등기기관에 기반한 산업혁명을 겪은 국가의 생산력은 후의 격차를 6배나 벌어지게 할 정도로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편으로 인해 해외 문물에는 폐쇄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기에 민족주의자들이 아무리 근대화 개혁을 주창해봤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은 근대화된 일본군에 패배하였고 또다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대화된 일본이 보기에 아시아는 그저 거대한 식민지이자 무역시장일 뿐이었습니다. 거만해진 일본은 중국을 다 점령하기도 전에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까지 건들다 무너졌고 그로 인해 가서 살아남은 민족주의자 장테스와 공산주의자 마쩌둥은 20년 가까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49년 폐쇄적인 마쩌둥이 중화인민공을 수립하며 근대화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79년 개방적인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정권이 교체되며 중국은 그제서야 근대화 막차에 올라설 수 있었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역사를 본삼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부패한 관료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4차 혁명에 어울리는 근대화란 무엇인가? 중국이 신흥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79년 민족주의자였던 덩샤오핑으로 정권이 교체되며 세 가지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제 자유화를 허용하고 두 번째, 투자 촉진 및 서구 세계화의 고리를 권장했으며 세 번째, 근대화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중국은 먼저 경제력을 다진 다음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망하는 시나리오의 조건은 분쟁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인도와의 국경 분쟁 또는 남중국해의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국가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이익을 위해 분쟁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운명은 미국보다 경제력이 앞서고 아시아의 지배력이 강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흥 강대국의 문제점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번성하려면 이웃 강대국과 경쟁하는 대신 함께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자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1인당 증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무역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무력 분쟁은 21세기 강대국을 꿈꾸는 중국에게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1980년 중국이 강대국이 될 거라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고성장 조건에 중국이 대입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 역사를 본삼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해봐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측 가능한 세금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어떻게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세 번째, 분쟁이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계와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18세기에 독립한 미국의 인구는 약 2,400만 명 정도이고 경제는 세계 14위 정도의 나라였지만 언제 다시 식민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823년 원로 독트린을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두 번째, 유럽이 미국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세 번째, 유럽에 의한 식민지 건설 배경의 원칙입니다. 그 후 1861년부터 1865년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관세와 노예 해방에 대한 의견 충돌로 남북전쟁이 터지며 엄청난 위기를 맞았지만 그런데도 미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1890년
발전 이후 이민자를 적극 효용하여 인구가 10년마다 2천만 명씩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은 유럽 이민자들에게 공장 일자리와 토지를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복지를 기반으로 한 인구 증가는 노동력 향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경제력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계 1, 2차 대전에서는 군사력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구 증가에 맞춰 국가 경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1917년 국가별 GDP를 보면 미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GDP를 합친 것보다 많았으며 1945년 미국은 전 세계 총합보다 많았습니다. 세 번째,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군 기지에 있는 진주만과 필리핀을 급습하며 적절한 시기에 참전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의 참전이 조금만 더 늦어졌더라면 역사는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역사를 돈삼아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 던져봐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구 증가를 위한 복지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경제 발전에 집중할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 세계 협력을 위한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세계 최강 미국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끊임없는 분쟁과 실패 때문입니다. 1964년부터 1973년에 있었던 베트남전에서 패배했고 2003년부터 2011년에 있었던 이라크전에서 절반의 성공만 거뒀으며 2011년부터 2021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그릇된 믿음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안보를 위해 일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미군이 계속 주둔해주기만을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의 실패 원인 또한 아직 향토주의와 부족주의가 강하여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개입하려고 하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과 반발심을 더 겪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권 교체에 의한 고립주의 때문입니다. 식민지의 나라였던 미국이 왜 지금은 딴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 하느냐는 말은 미국 정서를 흔들기에 충분했고 이는 결국 체제까지 흔들리며 정권이 교체되어 고립주의를 선택하게 된 미국은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미국이 약해지기 시작한 건 케네디 행정부 이후부터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예전 같은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최첨단 기술을 갖춘 세계적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강대국이 많습니다. 미국이 다시 예전 같은 강대국이 되려면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여 중국과 분쟁은 최소화하면서 동맹국가의 공동 목적의식을 구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몰락에 민감한 이유는 미국은 롤모델로 성장해왔고 분단 국가이며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돈삼아 강대국이 되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쟁 최소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나라의 팽배한 그릇된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공동의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현재 세계는 강대국 체제에 있으므로 국제사회를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주의적 관점이란 강대국은 이기적이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힘과 권력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개인을 대표하는 국가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국가를 위협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팬데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팬데믹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1918년부터 1920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세계 인구 4분의 1 이상 감염이 걸렸었고 14세기에는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난화입니다. 인류는 환경이 무너지고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고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의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작은 보도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와 불안정한 위협들을 보며 국제안보 조약들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경쟁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인류는 현재 강대국에 의한 정통적인 안보 위협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도전들에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성을 위해 필요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입니다. 모든 삶에 대한 비정통적인 안보 위협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개혁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달성을 위해 기업이나 산업의 규제법을 수정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일까요? 새로운 안보 위협부터 강대국 체제는 여전히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나 강대국은 여전히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가 강대국 체제를 유지한다면 그건 그저 강대국이 아시아 국가로 바뀔 뿐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 공동체 형성입니다. 21세기 인류가 진정한 위협으로부터 공존하려면 국제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신흥 강대국에도 지위와 발언권을 허용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과정에서 안보보장 이사회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적 협력을 넘어 국제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조화로운 세상, 번영의 세계, 분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